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수레둔꾀의 육사효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레둔꾀의 사효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마반여 구혼구 왕길 무불리. 일단 이 문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을 타고 돌아가네 혼인 동맹을 구하라. 나가도 길하고 불리할 것이 없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인 승마반여 구혼구는 앞서 2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혼구 앞에 구자가 붙은 것 뿐인데 결과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구는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혼인 동맹을 하자고 상대 국가에게 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승마반여 또한 앞에 나왔던 내용으로 전쟁하러 나갔더라도 군대를 돌려 되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효의 내용은 2호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효와 사효의 차이는 그 뒤에 오는 문장 왕길 무불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왕은 나가다는 뜻입니다. 앞서 3효에서도 나온 글자입니다. 그런데 3효에서는 왕린이라고 하여 나가면 후회할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지만 4효에서는 나가도 길하다고 합니다. 무불리는 불리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왕은 주역에서는 상대를 정벌하러 나가는 경우에도 쓰이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아니더라도 밖으로 나가는 모든 경우를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수레둔꾀에서 왕은 전후 상황상 공격하러 나간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앞서 3효에서는 공격하러 나가면 후회한다고 하였고 그런 상황은 2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4효의 앞부분에서 전쟁을 하지 말고 동맹을 요청하라는 말은 하계와 같은데 이어서 공격하러 나아가도 길하고 불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계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반되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한 효에서 나오는 것이 앞서 3효의 내용에서 제가 설명했던 진동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공격하지 말고 화해를 해야 하는 경우와 공격을 해도 좋은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한 가지 효에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역의 효사 중에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효가 사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상반되는 상황을 써준 효사들은 친절하게 힌트를 더 준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이렇게 하나의 효 안에 모순되는 말이 나오냐면서 효사가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공격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공격을 해도 좋은가는 수레둔꾀의 사효의 내용만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단서는 수레둔꾀의 육사효가 동해서된 택례숙교의 구사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진동상태에서 설명했듯이 수레둔꾀의 육사효와 그 음효가 동해서 양효로 변한 택례숙교의 구사효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어떤 경우에 나가도 되고 어떤 경우에 나가서 안 되는지는 주인공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효사 자체에서 그것을 100%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레둔꾀와 택례숙교의 사효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주역이 아니라 다른 역사서에서도 나옵니다. 사실 주역의 효사도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토대로 쓰여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들은 실제로 주나라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기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내용인 사기 주본기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3효의 주인공인 소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모광이 이번에는 견융을 정발하러 나아갈 때 그의 신하인 제공모부가 견융을 공격하러 나가면 안 된다고 말리면서 한 말입니다. 안 됩니다. 선왕께서는 덕을 드러내셨지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무릇 병사를 거두었다가 때에 맞게 움직이면 위험이 있고 두려워하지만
무력으로 다스리면 무력에 익숙해지면 위험을 떨치지 못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받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왕의 덕을 닦아 드러내어 찾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다 이루고도 오지 않으면 그때서야 형벌을 행했습니다. 제하지 않는 자는 형을 내리고 사하지 않는 자는 벌하였으며 향하지 않는 자는 정복하며 공하지 않는 자는 꾸짖고 왕으로 대하지 않는 자는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되도록 전쟁보다는 덕으로 상대를 교화시키라는 말을 하지만 이런 모든 수단을 쓰고도 안 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행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견융의 덕이 크게 쇠한 상태가 아니므로 공격하러 나가면 안 된다고 모광을 말리는데 모광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견융을 공격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모광은 이 정벌에 나가서 흰 이리 4마리와 흰 사슴 4마리를 얻어 돌아왔다고 전하는데 이 또한 앞서 고대인들이 전쟁을 사냥에 비유한 것과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실제 이리와 사슴을 잡아온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비록 전쟁에서 패하거나 왕이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 아직은 전쟁보다는 동맹에 더 노력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술의 둔께의 사효에서도 앞에서는 동맹을 강조했지만 뒤에서는 나가도 불리할 것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견융은 주나라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랑캐로 취급되던 부락으로 나중에 주나라의 유왕을 몰아내고 서주를 멸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부락이기도 합니다. 고로 육사효의 효사에서 비록 나가도 불리할 것은 없다고 하였지만 견융을 공격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주나라에 득될 것이 없었던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레둔께의 사효가 동해서 된 택례숙계의 사효의 효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을 고집하면 흉하다. 그러나 도에 믿음을 두고 밝게 한다면 허물할 것이 없다. 이 효사의 자세한 한자 설명이나 배경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고 전체 의미만 빨리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쟁으로 상대를 따르게 하는 것은 흉하다고 한 것은 앞서 제공모보가 모광에게 전쟁을 말리면서 선왕께서는 덕을 드러내셨지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만일 그러한 공격이 도에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밝히려는 것이라면 허물할 것이 없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령 상대 국가의 왕이 부덕하여 그 나라 사람들도 고통받고 우리 국가의 변방을 자꾸 침입해서 약탈을 해간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무력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의 기륭은 수레둔꾀와 택례숙계의 사효에 공통되는 내용이고 수레둔꾀의 사효에서 애매하게 쓴 내용을 택례숙계에서 보다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괴상을 바탕으로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효부터는 이제 상괴로 넘어가고 상괴는 감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감괴는 위험의 상도 있고 왕과 중도의 덕이라는 긍정적인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덕이 중도에 맞게 널리 펼쳐지는 상은 감괴의 구오효가 중심이고 사효는 아직 그 덕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며 마지막 상효는 왕의 욕심이 과하여 다시 덕이 크게 쇠하는 상이 위주입니다. 본래 주역에서는 많은 경우에 상괴의 중앙인 오효에서 각 괴의 주제에 해당하는 큰 일을 이루는 상이 나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효나 상효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괴는 중앙의 오효가 가장 중심이고 중도의 덕과 위험에서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감괴는 두 음효 사이에 하나의 양효가 오는데 이는 양쪽의 음이 상징하는 물의 중간에 사람이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꽉 찬 공간인 땅이 있는 모양에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원래 빈 공간에 입구가 열려 있으면 결국 물이 차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텅 빈 공간을 의미하는 음효만 가득한 곤괴의 이름이
백서주역에서는 천으로 나오는데 천은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천은 평평한 수평적 공간을 막힘없이 흐르는 물이고 감은 경계가 막힌 구덩이 같은 것으로 물이 내려온 뒤 수직적으로 쌓여 올라가다가 넘치는 물입니다. 그런데 수평적으로 막힘없이 흐르는 강물도 지역적 한계상 물이 늘어나면 위로 넘치기도 하고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물도 어느 한 곳에는 물이 나가는 통로가 있어야 수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됩니다. 고로 수평으로 흐르는 물에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물의 위험이 내재해 있고 수직으로 쌓여가는 물에도 소통하는 해방과 안전함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즉 곤꾀에도 감꾀가 숨어 있고 감꾀에도 곤꾀가 숨어 있는 것이며 그것이 곤과 감의 진동 상태입니다. 감꾀의 이효가 동하면 곤꾀가 되는데 상괴와 하괴가 모두 곤꾀로 된 중지 곤꾀의 이효에서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불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중간에 음효가 동해서 음이 반복되지 않고 중간에 양으로 변하는 진동 상태를 반영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습은 주로 학습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본래 상대에는 반복하다는 뜻이 위주로 쓰였습니다. 습을 설문 해자에서는 자주 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새가 반복해서 날개짓을 연습해서 나는 법을 익힌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습자는 깃 우자 아래에 본래는 해 일자가 놓인 모양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서 다른 동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본래 고대인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새가 해를 실어 나른다고 상상하였으므로 해와 새의 날개가 같이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진꾀에서는 음효가 반복되는 것에서 반복의 의미가 있었지만 곤꾀는 그 이효가 동해서 가미되면 음이 반복되는 것을 중간에 막아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는 불습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물이 반복해서 밀려오지 않고 중간에 잠시 쉴 수 있는 안전한 땅이 섬처럼 놓인 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감기와 곤기의 이효가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진동 상태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당연히 감기의 이효에도 같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변형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감기의 상은 양쪽에 물이 흐르고 그 중간에 물보다 높은 땅이 있는 상입니다. 이 물은 계속 수평적으로 막힘없이 흘러가는 물이므로 앞서 진꾀의 설명에서 양효를 막힌 공간에서 물이 수직으로 치워진 것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경우 물은 위험이 되고 중앙의 땅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상이 됩니다. 감꾀는 보통 구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볼록 솟아오른 섬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감꾀의 양쪽의 음효가 구덩이와 그 안에서 차오르는 물이고 그 중간의 양효가 아직은 물이 없는 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음양을 각각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는 동적인 구조로 본다면 이는 양쪽의 음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중앙의 양이 밖으로 퍼내서 땅에까지 물이 차올라 홍수가 나지 않도록 물을 조절하는 이미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을 퍼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왕이 덕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왕에게 위협을 가하는 외적이나 내부의 반란을 물리쳐 내보내는 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주역에서 왕의 주된 역할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중도의 덕이 완성되는 것은 감꾀의 오효이므로 아직 오효에 닿지 못하는 사효는 왕의 덕을 아직은 더 길러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사효는 이미 하괴를 지나 상괴로 넘어온 시기이고 내부의 힘으로 보자면 이미 힘은 충분히 강한 상태이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하괴의 진꾀가 주인공이 돼서 점차 상괴로 올라가는 동적인 구조로 주역의 궤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괴의 기간 동안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듯 힘을 충분히 기른 국가나 사람이 사효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그릇 안의 물을 어느 정도 밖으로 내놓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물을 내놓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왕이 주변에 덕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적을 쫓아내거나 정벌하는 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물이 충분히 모이고 힘이 강해진 상황이므로 전쟁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아직은 덕은 부족한 상황이라 그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뿐입니다. 진꾀는 하괴에서는 안에 머무르면서 밖에서 공격해온 적을 막아내는 정도까지 힘을 쓰는 것이 허용이 되는데 상괴로 올라오면 외부로 공격해서 나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나가면 크게 낭패를 보는 것은 하계와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나아가고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계의 지는 안에서 방어하고 적을 쫓아 너무 멀리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상계의 지는 밖으로 공격할 수는 있어도 너무 멀리 나아가면 안 되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괴 감의 사효가 동하면 택괴가 되는데 택괴의 사효에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란 전체 중에서 일부의 일은 성공했지만 일부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도 해당이 되고 전체 구성원 중에서 절반은 성공하거나 기쁨을 누리지만 그에 반대되는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거나 슬픔에 처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택괴는 전체의 3분의 2가 가득 채워진 상황이지만 사실 2호가 전체 괴의 중앙이므로 절반에서 3분의 2까지의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괴는 달이 반쪽만 밝은 반달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레에 둔 꾀의 육사효도 정벌에 나아가서 승리하니 비록 성공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감의 덕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왕의 덕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전쟁이라는 수단은 오히려 왕의 덕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로 감꾀의 육사효에서의 승리는 오직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이렇게 왕의 덕이니 중도의 덕이니 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부한 고대인들의 탁상 공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철학은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입니다. 가령 현대의 강대국인 미국도 본래는 주변국들과 동맹을 목표로 하고 전쟁을 벌일 때는 항상 명분이란 것을 찾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들이 모두 이러한 중도의 덕을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나라, 상나라 등 고대 국가들도 불필요한 전쟁을 무리하게 벌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어떤지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다만 고대나 지금이나 명분 없는 전쟁은 결국 주변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점차로 동맹이 무너지며 비록 지금은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오늘의 강대국도 점차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력을 써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현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만 한 왕조가 대를 이어 계승하던 고대 국가들과 달리 일부 독재 국가를 제외한 현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를 통해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효과를 거둔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초효는 주나라가 처음 들어선 무왕의 시기이고 2효는 주나라의 2대 왕인 성왕의 시기에 미자가 송에 봉해진 일이며 3효는 4대 왕인 소왕이 초나라를 공격했다가 사망한 일이고 4효는 5대 왕인 모광이 견융을 정벌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제후와 백성들이 불만이 생겨난 일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주역의 효사는 아래 초효부터 위로 가면서 점차 시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연결된 순서를 가지고 써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레 둔께의 육사효의 해석을 마치고 5효의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